자, 우리 해석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 알다시피 해석학은 미적분학이랑 겹쳐서 임용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이에요. 자, 해석학, 미적분학, 대수학, 정수론. 이게 임용시험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해석학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해석학의 특징은 정리의 증명은 거의 출제되지를 않아요. 자, 물론 최근 임용시험은 대수학, 위상수학에서도 정리증명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수학이나 위상수학에선 정리증명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정리증명이 나오지 않는 추세지만 해석학은 예전에도 정리증명은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정리증명이 굉장히 비슷하게 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문제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때는 아주 이상한 데서 문제가 하나 나와서 출제자를 제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석학은 정리증명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해석학의 정리의 증명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해석학의 정리 증명 과정에서 하는 기법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그 기법들을 가지고 정리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결국 문제 해결의 기법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정리 증명에서 배우는 거예요. 정리 증명을 하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정리 증명에 썼던 그 기법들이 등장을 하니까 정리 증명을 절대 우리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자, 하지만 정리 증명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문제를 푸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게 쓰인다.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전체 증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단계의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학은 의외로 문제의 패턴이 많지 않아요. 1, 2월에 대수학을 했는데 대수학은 진짜 문제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데 해석학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극한의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쓰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답안지를 쓰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답안지를 쓰자. 이런 패턴을 미리 딱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자, 패턴이 몇 개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해석학의 특징은 패턴은 몇 개 없는데 함수가 변하죠. 함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함수가 달라지면 같은 패턴으로 답안지를 쓰더라도 계산 과정은 또 달라져요. 사용하는 부등식이 달라지고 계산 과정이 달라져요. 해석하기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자, 해석학은 문제의 패턴은 많지 않지만 대신에 무엇이 변해요? 함수의 대응 규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산을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해석학이에요. 자, 일단 우리 올해에는 아까 말했지만 해석학은 이론이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미적분학 계산 문제가 거의 기입형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학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제가 따로 미적분학을 개설하지 못해요. 박태현 선생님하고 뭔가 계획을 짜다가 약간 좀 시간이랑 안 맞아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기 때문에 미적분학을 개설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강의했던 미적분학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22강인데요.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우리 미적분학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적분학 내용을 전부 다 알아라 아니에요. 자, 미적분학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설명드리죠. 총 22강인데요. 1강부터 10강까지는 일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강하고 4강에 나온 얘기는 로피탈의 정리의 직관적 의미, 양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빠르게 판정하는 법, 이런 부분은 해석학을 공부할 때에도 직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이거는 수렴할 것이다. 그런 직관을 익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1강하고 4강은 해석학의 직관적인 생각을 도움이 되니까 공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 미분 계산이라든가 적분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쭉 가보시면 될 거고요. 필요한 부분은 우리 갖다 쓰도록 할 거예요. 자, 11강은 우리 다변수 해석학 중에 수열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12강부터 16강까지 다변수 해석학의 연습과 미분을 다루고 있는데, 자, 다변수 해석학은 임용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왜 하냐면 미분기하의 계산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미분기하 때 그냥 제가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냥 값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다변수 해석학의 연속하고 미분 부분은 절대 깊이 들어가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말이 이렇게 계산하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값만 잡으시면 돼요. 자, 중간에 극값 계산하는 게 있어요.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를 계산하는 부분. 자, 그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미적분학 기입형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라그랑지의 승수법이랑 우리 헤스의 행렬을 이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기입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에 22강 발산 정리하고 수덕 정리는 미적분학 교재 부분을 제가 발췌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임용시험이랑 조금 어울리진 않아요. 그래서 임용시험용 발산 정리, 수덕 정리에 대한 강의는 자, 우리 모의고사 반에서 하거나 아니면 마무리 특강에서 따로 이 부분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자, 일단 우리 수덕 정리랑 발산 정리 부분은 거기 나온 대로 보시고요. 우리 임용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마지막에 시험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미적분학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공부를 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는 사실은 1, 2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올해부터 강의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3, 4월 강의부터 수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겹지만 한 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올해부터 제가 강의를 조금 바꿨어요. 자, 작년까지는 문제풀이반과 기본이론반을 따로따로 개설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을 하기로 한꺼번에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재 구성도 변화가 있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는 1, 2월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합격전략 특강 1번을 먼저 수강하시기 바라겠어요. 나중에 합격전략 특강 2, 3을 계속 이어서 강의할 생각으로 있는데 일단 1을 먼저 수강하시면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의 차이가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와 임용시험 전공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가 같은 말일 것인가? 자, 수학 실력이 좋으면 임용시험의 점수가 좋을까요? 자, 이 두 번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게 둘 다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임용시험을 보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몇 분은 알고 있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상하게 임용시험을 보면 전공 성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수학 실력이 나빠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임용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수학을 위한 수학과 임용시험을 위한 수학 공부가 달라요. 수학을 위한 수학은 학문을 위한 수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임용시험에 성적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자, 그 초점을 좀 잘못 맞춘 거예요. 시험을 위한 수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수학을 위한 수학을 하셨기 때문에 수학은 잘하죠. 근데 시험을 위한 준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수학은 절대로 우리 합격을 위한 수단이지 수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수학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정리도 임용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한테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명제일 뿐이에요. 자, 저런 정리 증명한다고 해서 임용시험 잘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수학을 잘하고 저는 잘 써요. 하지만 임용시험은 저런 정리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자, 해석학을 공부할 때 해석학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자, 그건 전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자, 내가 해석학 공부 많이 안 했어요. 딱 한 3군데만 찍고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 성공한 거예요. 해석학 전반적인 실력은 난 나빠요.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공부한 데서 문제가 딱 나와주면 나는 붙는 거예요. 자, 임용시험은 그런 거예요. 수학 실력도, 물론 수학 실력이 좋으면 임용시험 전공 성적이 좋을 확률이 높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저랑 공부하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임용시험 강의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아픈 분들이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자, 그런 분들이 빠지는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자,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해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요. 제발 좀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되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첫 번째 수학의 덫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이 수학을 하고 수학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우리 한계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으로 빠져요. 자, 나는 제일 처음에 임용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방향을 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내가 수학의 길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만의 잘못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에는 절대로 임용시험만을 목표로 강의해야지 하고 강의를 하다가도 강의하다 보면 제가 수학자인지라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수학으로 가고 있는 걸 저를 발견해요.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가다가 돌아가고 저도 그러거든요. 자, 공부하는 여러분도 그걸 주의해야 돼요. 수학이 목표가 아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수학을 잘하면 아무래도 유리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경계를 둘 것인지 설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수학을 위한 공부고 어디까지가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인지 경계가 딱 정해져 있질 않거든요. 그 경계가 정해져 있으면 누구나 함정에 안 빠지죠. 그 경계가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요. 자, 자신의 수학 실력에 따라 경계가 또 달라져요. 수학을 잘하는 분들은 조금 더 경계를 수학적으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수학 실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경계를 좀 더 임용시험적으로 몰아야 돼요. 자, 이런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절대로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기의 덫이에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근데 성실히 공부하는 분들이 왜 안 되는지 쭉 분석을 하고 그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필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그게 독이 돼요. 성실한 필기는 실력 향상에 독이 돼버려요. 일단 필기에 의존하다 보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분들이. 기억으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수학을 해요. 자, 수학은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데 기억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죠. 그러려면 모든 문제를 다 풀고요. 다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의 첫 번째 빠지신 것이 필기를 읽고 또 읽어서 수학을 암기하려는 식으로 공부를 해요. 자, 또 하나가, 자, 필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읽을 거리가 많아져요. 자, 임용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읽을 거리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언제 읽을 거예요? 필기는 줄여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는 언제든 문제 풀 수 있는 데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 부분 필기 버려야 돼요. 그걸 또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절대로 필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제 수업한 화면을 그냥 따로 제공해 드리거든요. 필기는 그때 가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 필기도 버리셔야 돼요, 나중에. 자, 일단 교재를 이번 해석학 교재는 좀 늦게 발간할 생각으로 있어요. 대수학 교재를 발간했더니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어서 오타 다 수정한 다음에 진짜 나중에 난 교재를 꼭 사야지 하는 분만 사시고요. 제가 이제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거든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거의 여러 개 필기한 다음에 그것도 연습장으로 생각하세요. 나중에는 빼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요. 필기는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최대한 줄여서 컴팩트하게. 제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다 쓰면 안 돼요. 그 중에 불필요한 걸 안 쓰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써야 돼요. 그리고 몇 줄. 저는 한 10줄 제공해드려도 여러분한테 한 3, 4줄. 나중에는 한 줄 익숙해지면 핵심만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는 핵심만이에요. 절대 양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작년까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이론반에서 기본적인 수학 실력 향상을 목표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학 실력이 좋으면 굉장히 유리하니까 조금 더 수학에 집중하는 반이 기본 이론반이고요. 문제풀이반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임용시험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했어요. 자, 모의고사반에서는 완전히 임용시험만을 위한 강의를 해요. 자, 이제 모의고사반에 가면 시험만을 위한 강의를 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전혀 수학적인 생각이 아닌 것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채점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점수를 주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채점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채점하죠?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합격한 여러분 선배들. 합격했으니까 수학을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합격한 다음에 최소한 1년 이내를 우리 전공을 안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만 수학 쉬어보세요. 한 달 뒤에 보면 그냥 깜깜해요. 저도 한 달 쉬면 그냥 깜깜해요. 똑같아요. 자, 작년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수학을 안 했어요. 그분들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채점 기준표를 보고 답안지를 보고 비교해서 점수를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수학 실력이 더 뛰어나니까. 자, 임용시험은 여러분보다 수학이 못하는 사람들이 채점하는, 단순히 그 사람들은 채점 기준표와 여러분 답안지를 비교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점수를 받아내는 시험이에요. 자, 이거를 잊지 마세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채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반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수학과 시험 사이의 경계선에서 제가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예요. 그냥 단순히 수학을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경계를 제가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이 경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굉장히 애매해요. 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자, 예를 들어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수학에 좀 더 투자해도 돼요. 하지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학 열심히 투자하면 안 돼요. 시험에 투자해야 되지.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가 넘어간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직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 직강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야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안내자 역할을 하거든요.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직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 적당히 제가 경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반하고 문제풀이반을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이 좀 어려운 설명을 조금 줄이고 제가 이제 우리 문제풀이를 같이 해나가는 그러한 강의를 해볼 거예요. 1, 2월 달에 대수학을 그렇게 강의했더니 제가 아직 수학을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대수학 강의가 굉장히 늘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문제풀이반을 문제를 늘려서 했더니 강의가 길어지는데 해석학에서는 수학을 좀 더 줄여볼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임용시험 문제를 위한 강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도 좀 바꿨어요. 자, 작년까지는 제 교재에다가 정리 증명도 집어넣어주고요, 예도 집어넣어주고요, 여러 가지 수학을 다 집어넣었더니 아까 했던 필기의 덫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읽어요. 어떤 내용은 한 번 읽고 버리면 되는 거 있거든요. 한 번만 읽으면 돼요. 다시 읽으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재에서는 저거 다 빼버리고요. 우리 정리, 문제 이것만 서술해 드리고요. 중간에 노트로 살짝 여러분이 필기할 부분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어떤 예는 제 수업 시간에 한번 보고 끝! 다시 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적지 말고요. 넘어갈 거고요. 정리 증명도 제일 처음에 핵심만 딱 적어놓고요. 나중에 공부를 좀 하잖아요. 핵심이 더 줄어요. 그러면 프린트 또 한번 해서 거기다가 또 더 줄여 필기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고 패턴만 서술하고요.
나머지는 여백으로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자, 정리하고 패턴의 증명은 그래도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따로 제공해 드리지만 그거 자꾸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 제공해 드리는 걸 보고 여러분의 여백에다가 핵심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핵심이야 라는 핵심만 적어서 공부하시라고 따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패턴이라고 하는 거 많이 나왔는데, 패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들인데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거의 정리해 주는 것들, 아니면 문제풀이의 기법, 이런 것들을 제가 패턴으로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패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유용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기는 꼭 필요한 내용만, 절대 필기에 덫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인쇄용 교재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꼭 필요한 분만 구입하시면 될 거예요. 제 교재가 뭐 명저라서 꼭 갖고 있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교재처럼 돼 있는 데다 공부하시는 게 잘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발간을 하긴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공부하기 좋은 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뭐 거의 다 얘기했어요.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 강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업 생각에 집중하고요. 필기는 다음이에요. 자, 필기는 생각의 흐름을 방해해요. 특히나 제 화면에 있는 건 필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중에 필기 강의라고 해서 제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제공해 드리거든요. 화면에 있는 건 그때 옮기면 돼요. 자, 꼭 적어야 되는 건 뭐냐면, 화면은 없는데 제가 말로 하는 것 중에 이건 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모르던 거야. 이건 기억해야 돼. 제가 말로 하던 것 중에 중요한 건 적는 건 좋아요. 하지만 화면에 있는 걸 적으려고 절대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는 오직 생각에만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는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필기에 덫에 빠지지 말고요. 진짜로 필요한 것만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교재 여백이 조금 좁을 거예요. 일부러 좁게 남겨드렸어요. 절대로 여유 있게 안 남겨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올해 강의 바뀌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해석학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자, 사람마다 싫어하는 과목, 어려워하는 과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수하기 싫고요.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 싫고요.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내 생각에 조금 더 잘 어울려, 그런 생각하는 패턴이 있는 것이 있어요. 수학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또 중요해요. 자, 가르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 배우면 그 과목이 괜히 싫어지고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제 해석학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 중에서 해석학을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해석하기 어렵고 싫은 분들을 먼저 제가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 싫어하는 분들, 해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왜 어려워하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 기본 이론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주로 입실론 델타논법 때문에 그렇죠. 자, 입실론 델타논법은 해석학의 언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까지 난 수학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던 분들이 가장 처음 벽을 느끼는 게 2학년 딱 들어가서 해석학을 배우면서 갑자기 변했어요. 갑자기 미적분학 하던 수업이 갑자기 극한을 구하는데 입실론 델타가 나와서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 수학을 잘해라고 믿던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게 입실론 델타논법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아요. 수학 굉장히 잘한다고 자기는 알았던 사람인데 그냥 2학년 와서 입실론 델타논법을 만나고 나서 수학을 떠나버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저게 해석하기 언어이기 때문에 입실론 델타논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해석하기 싫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학부 해석학의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적분학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직관을 버리고 엄밀하게 우리 뭐예요? 우리 다루자가 해석학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에 따라서 그게 어려운 단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직관,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직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기를 잘 넘어가게 친절하게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아주 그냥 불친절하게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입시론 델타논법을 굉장히 까다롭게 엄밀하게 채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약간 여유 있게 그냥 대충 의미만 통하면 우리 채점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선생님에 따라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느끼는 입시론 델타논법을 느끼는 그 관점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 입시론 델타논법을 하지 못하면 해석학을 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자, 문제 하나 드려볼까요? 자, 저 명제를 부정해 보세요. x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x제곱은 x 이하다. 자, 참의 명제거든요. 저 명제의 부정이 뭘까요? 참의 명제니까 거짓인 명제가 나와야 돼요. 힌트. 내가 부정을 했는데 부정인 명제를 만들었는데 거짓이 아니다. 그러면 잘못 만든 거고요. 자, 저걸 보자마자 보는 순간 부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건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입시론 델타논법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부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해석학을 해요? 자, 근데 해석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거 부정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틀리는 분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운이 나쁘면 해석학 점수가 뚝 떨어져요. 왜? 저 부정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해석학을 잘하거든요. 근데 저걸 부정을 못해요. 그럼 점수가 없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오늘 뒤에서 저 부정한 결과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당장 딱 보는 순간 저 부정한 명제는 무엇이야? 라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은 분은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입시론 델타논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은 적당히 따라오는데 문제풀이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계산이 싫어요. 사실은 제가 계산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론적인 문제는 뭐 재밌어 잘하는데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하기가 싫어요. 어렵다기보다 계산이 싫은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해석학이 이론과 계산은 별개의 작업이 돼요. 자,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이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별개의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넘어서야 돼요.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시간을 줄이는 건 아까 말했지만 패턴을 만들면 그래도 노력하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런 패턴을 쓰면 되라고 패턴을 미리 만들어서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억하면서 공부한다면 조금 저기를 유용하게, 좀 편하게 우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턴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패턴을 써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입시론 델타논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학을 못하기 때문에 입시론 델타논법부터 해석학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시론 델타논법을 할 때 수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입시론 델타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파고들 거예요. 자, 수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 근데 입시론 델타논법만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다가 어렵다고 느낀 그 차이점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학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입시론 델타논법만 가지고 연속함수하고 균등연속함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론 델타논법 때문에 해석학을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 첫 시간에 우리 목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 논리학부터 우리 시작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미적분학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극한, 연속, 이미 다 계산했던 것들이거든요. 미분, 적분. 잠깐만요. 펜이 왜 이렇게 됐나요? 펜이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고요. 1학년 미적분학 때 배웠던 것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엄밀하게 다루는 것, 직관을 배제하고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 해석학이죠.
자, 이제 우리 입시론 델타논법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먼저 입시론 델타논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논리학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논리학에 대한 강의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 과정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여러분 세대에 따라 다 달라요. 학년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학을 얼마나 배웠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학을 처음부터 조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학번들은 논리학을 좀 많이 배운 학번이 있고요. 어떤 학번은 그냥 거의 안 배운 학번이 있고, 요즘 또 선택이 많아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논리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할 거예요. 우리 목표는 입시론 델타논법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임용시험의 합격의 목표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제가 입시론 델타논법이 해석학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어디까지나 수학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지 임용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아니에요. 입시론 델타논법을 임용시험 답안지를 쓰고 공부할 때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내가 반드시 잘 이해해지라고 복습을 하고 또 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 수업을 듣고요. 딱 한 번만 대략만 훑어보세요. 깊이 들어가지도 마세요. 왜? 앞으로 우리는 해석학 시간에 입시론 델타논법을 두고두고 할 건데 뭐하러 지금 그걸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했던 얘기를 우리는 뭐로 연습할 거예요? 해석학을 하면서 입시론 델타논법을 실제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해석학을 들어가기도 전에 자, 어떤 분이 있냐면 제가 입시론 델타논법 강의했거든요. 여기를 알아야지 해석학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옛날에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입시론 델타논법을 모르니까 해석학을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단점이 뭐냐면 제가 입시론 델타논법을 강의했잖아요. 여기 강의만 계속 공부해요. 자, 해석학을 하면 또 어렵거든요. 내가 입시론 델타논법을 몰라서 그래? 또 여기 또 공부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은 내가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잔소리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내가 몰라서 못해. 여기를 몰라서 못해.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디부터 가야 돼요? 중학교 1학년 수학부터 찾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올해 학력고사를, 오늘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을 보는 고3 학생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공부해야지. 추천하는 방법인가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거야. 추천하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거기를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거기부터 시작을 하겠다? 절대로 안 좋은 생각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항상 100점 받았나요? 아니죠. 근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학 다시 공부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왜 가르칠 수 있죠? 자, 왜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다른 전공 수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거긴 자연스럽게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수학은 일종의 깨달음 같은 거예요. 내가 위에 올라가면 아래가 보여요. 옛날엔 안 보였던 게. 자, 그래서 해석하기든 대수하기든 막혀도 일단 여긴 내가 막히는 데하고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서 그 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뒤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앞에 몰랐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자, 여기 막혔으니까 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절대 진도 못 나가? 자, 그러면 수학 못해요. 여기를 내가 막혔어도 일단은 여기 내가 막힌 데야 그걸 인정해두고 그냥 그 뒤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잔소리가 딴 데 했는데 입시론 델타논법 마찬가지예요. 자, 딱 한 번만 복습하시고요. 우리 언제 공부할 거예요? 입시론 델타논법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딱 한 번만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자,
자, 갑자기 또 잔소리가 많아졌는데 돌아갑시다. 자, 수학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는 명제 또는 공리. 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새로운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논리적인 추론에 대한 규칙, 약속이 필요해요. 자, 제가 3단논법으로 뭔가를 증명했는데 여러분들이 난 3단논법 인정할 수 없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증명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논리학은 수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에요. 일종의. 논리 규칙을 약속을 해서 그 규칙을 따라서 우리 증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규칙을 어기면 증명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논리학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 생각을 해요. 생각의 도구가 뭐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말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발달되지 못하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언어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논리학도 일종의 언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수학을 하기 위한, 꼭 수학은 아니죠? 자, 논리적 추론을 위한 일종의 약속이고 언어예요.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좀 이따 보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말과 논리학 사이에 바꾸는 걸 제가 번역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일단 논리학은 우리는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논리학이 아니거든요. 우리 수학을 할 때, 해석학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논리학을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학과가 어디가? 철학과예요. 철학과는 논리학을 아주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요. 우린 그렇게까지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의 도구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우리 말과 논리학, 이 두 개가 우리의 생각의 도구가 돼야 되고요. 자, 이 두 개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편리한 쪽으로. 어떤 문제는 우리 말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어떤 문제는 우리 말로 생각하면 헷갈려요. 논리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논리학의 기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부분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와 영어에 따라 생각의 패턴이 또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이 힘들 때는 논리학 기호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건 논리학 기호를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말로 생각을 하고, 저 두 개를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목표예요. 자, 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논리학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의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명제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자, 명제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부를 거예요. 자, 문장이나 식. 자, 이 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식은 문장을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도 문장이 돼야 돼요. 문장이 안 되는 식은 기호의 나열일 뿐이에요. 단순한 기호의 나열은 식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답안지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답안지에 식을 쓸 때도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요. 문장이 완성이 안 되면 채점할 수가 없어요. 자,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답안지를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습장처럼 기호를 써요. 연습장은 내가 보는 글이니까 난 알아요. 근데 채점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기호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우리 식도 명제가 되도록 하려면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도록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요. 자, 명제의 참 거짓을 명제의 진리값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수학에서는 안 쓸 거예요. 논리학에 쓰는 말이에요. 자, 진리값이 참일 때 t 또는 1로 쓸 거예요. 자, 참일 때 우리 t 또는 1로 쓸 거고요. 거짓일 때 f 또는 0으로 쓸 거예요. 자, 논리학에서는, 철학과나 논리학에서는 t나 f를 많이 쓰지만 수학에서는 1과 0이 기본이에요. 참은 1, 거짓은 0. 자,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런데 이 명제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용어를 논리연산자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명제를 논리연산자로 결합하면 복합명제라고 부르고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를 단순명제라고 부르겠어요. 이건 그냥 좀 넘어갑시다. 우리 수학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한번 듣고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과 알고 있는은 달라요. 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또 강조되어 이렇게 뜨죠.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4이다. 저건 거짓인 명제예요. 자, 파인 무리수이다. 참인 단순 명제예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한테 파이는 무리수이다 물어보면 모르죠. 명제가 아닌가요, 그러면?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과 알고 있는은 달라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참 거짓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몰라도 참 거짓은 존재한다면 그건 바로 명제예요. 내가 모르니까 이건 명제가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나의 지식이 짧은 거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과 알고 있는은 다른 뜻이다. 자, 1 더하기 2는 4, 그리고 파이는 무리수이다. 자, 여기에서 요 그리고가, 자, 이제 무엇이죠? 그리고가 논리연산자가 되겠죠. 1 더하기 2는 4, 파이는 무리수가 단순 명제, 그리고가 우리 논리연산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진리값은 거짓이죠. 그렇죠? 저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거짓일 거예요. 자, 이 문장을 볼까요? 파이의 수수점 아래 10에, 자, 이거 읽지도 못하겠는데 999자리의 수는 3이다. 자, 저건 명제예요. 근데 난 참거짓 몰라요. 내가 참거짓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게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돼 있어요. 결정돼 있죠? 다만 내가 모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건 명제라는 것. 그래서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 명제라고 부르자. 자, 그래서 외계인도 정의만 정확히 한다면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명제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지만 정의는 정확히 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외계인인지. 외계 생명체를 외계인이라고 부를 것이냐, 예를 들어 외계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를 외계인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호수가 몇 개 있다. 자, 어느 정도가 호수예요? 자, 여기 물이 고여 있어요. 호수인가요? 물이 얼마나 고여 있어요? 또는 1년 중에 완전히 마르는 날이 하루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런 기준만 정확하다면, 자, 이제 우리 명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수학에서 그 기준을 정확히 하는 게 뭐에 해당되는 거죠? 정의. 어떤 용어든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제가 될 수 없어요. 자, 나중에 정의에 대한 얘기도 잠깐 우리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논리연산자가 뭐가 있는지를 봅시다. 명제 P의 부정, P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정의라고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번역이에요. 자, 우리 기호로 물결처럼 쓰거나 기억을 약간 길게 이렇게 쓴 것을 부정으로 쓰고 있어요. 자, P가 아니다. 자, P는 P라고 기호 하나 썼지만 저건 명제예요.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자, 이제 논리합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말로 또는으로 번역할 거예요. 논리합이라고 또는이라고 번역하고 기호로, 자, 이런 기호로 쓰겠어요. 이렇게. 논리곱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말로 그리고로 번역할 거고요.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부정, 논리합, 논리곱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연산자고요. 나머지 연산자들은 저 기본 연산자들의 결합으로서 우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말이 생각의 도구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말은 논리학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 말은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사전을 찾다 보면, 사전을 쭉 찾다가 단어를 따라가 보면 처음에 찾던 말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순환 논리. 자, 이게 까만색이다? 까만색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까만색 하다 보니까 까만색인가 보구나. 그렇죠? 우리 말은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애매한 부분에서는 자, 이제 우리 자연 언어하고 논리학 사이에 번역이 필요하고요.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해볼 거예요. 잠깐만. 자, 그래서 아까 논리학은 P 또는 Q, 논리법은 P 그리고 Q다라고 했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논리학은 P 또는 Q이다. 철학과에서도 그냥 논리법은 P 그리고 Q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수학을 하기 때문에 저걸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엄밀한 정의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이제 조건문을 볼 거예요. 자, 조건문은 두 개의 명제 PQ에 대해서 P면 Q이다로 우리가 번역을 해요. P면 Q이다로 번역되는 것이 우리 조건문. 자, 기호로 화살표를 쓸 거예요. 자, 우리 수학에서 쓰는 화살표는 다르죠? 수학에서 P면 Q이다 화살표가 달라요. 저 두 개는 다른 화살표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한 줄짜리 화살표, 두 줄짜리 화살표는 뜻이 달라요. 자, P면 Q이다로 표기를 할 거고요. 자,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이걸 쌍조건문이라고 부르고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할 거예요. P면 Q이다, Q면 P이다. 우리 이렇게 씁시다. 일단 계속 번역을 따라갈 거예요. 자, 복합 명제는 여러 개의 단순 명제가 논리 연산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복합 명제를 다루려면 이 논리 연산자의 순서를 결정해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괄호를 써야 되죠. 연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논리 연산자는 괄호, 부정, 논리법, 논리합, 조건문, 쌍조건문의 순서로 적용한다? 우리 이건 몰라도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저런 데 관심 없어요. 저렇게 복잡하게 복합 명제를 만들지 않아요. 철학과에서는 복합 명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 철학과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린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수학자들은 복잡한 거 안 좋아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거 넘어갑시다. 자, 하지만 이제 복합 명제의 참 거짓을 결정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작용하는 연산자가 복합 명제의 참 거짓을 결정해요. 제일 마지막에 작용하는 연산자를 주연산자라고 부르겠어요.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 이 경우는 뭐가 주연산자예요? 여기 그 논리고 그리고가 주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P면 Q이다, Q면 P이다, 그리고 이게 참 거짓에 따라서 저 쌍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결정이 돼요. 자,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진리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의 참 거짓의 경우로 나누어서 진리값을 읽는 것을 진리표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논리곱은 우리말로 그리고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우리말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말로 생각한 다음에 이게 왜 번역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는 두 개의 명제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에요. 1 더하기 1은 2이고 파이는 유리수다.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죠. 파이가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고의 진리값은 거짓이 돼요. 자, 다음에 논리학 또는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또는은 둘 다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A 또는 B, A가 참이거나 B가 참.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 그래서 논리학 또는 우리 둘 중에 하나만, 참이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참이고요. 둘 다 거짓일 때만 뭐가 돼요? 거짓. 자, 이게 우리 논리합의 진리표예요. 자, P면 Q이다. 자, 요게 나중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P면 Q이다가 우리 일상 언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말만 나와요. 논리학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뜬금없이 P하고 Q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 진리표를 딱 약속해 놓은 다음에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제가 항상 드는 예예요. 자, 지금 밖에 비가 온다면 나는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을 것이다. 자, P가
비가 온다고요. 자, Q가 나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겠다요. 자,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내가 집에 있어요. 난 거짓말한 게 아니죠. 참이에요. 자, 이제 이면 앞에 붙어 있는 걸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P이면 Q이다 해서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참인데 내가 결론이 참이 됐어요. 그럼 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자, 밖에 비가 와요. 내가 나갔어요. 난 거짓말한 거죠. 즉,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면 이건 거짓이에요. 자, 밖에 지금 비가 안 와요. 맑아요. 그럼 나는 자유예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요. 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자, 가정이 거짓이면 결론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참이다. 자, 그래서 가정이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에요. 여기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가정이 거짓이면, 조건문은 가정이 거짓이면 결론에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다. 우리 약속이거든요. 자, 언제 거짓이에요?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일 때 거짓이다. 이게 우리 조건문의 진리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논리곱을 쳐다봅시다. 논리곱의 정확한 정의를 볼 거예요. 자, 우리 t를 1로 f를 0으로 쓰는 게 수학자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1 그리고 1. 자, 이제 그리고 논리곱은 참은 참이고요. 그렇죠? 참 거짓은 거짓, 거짓 참은 거짓, 거짓 거짓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논리곱은 그리고로 번역한다고 그래서 둘 다 참일 때만, 둘 다 1일 때만 참이고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이에요. 근데 곱하기로 봅시다. 정확히 곱하기죠. 이진수의 곱하기예요. 1과 0의 곱하기예요. 왜 그리고를 논리곱이라고 불러요? 곱하기니까. 자, 논리곱의 정확한 정의는 곱하기 2다가 논리곱의 정의, 수학적인 정확한 정의예요. 그리고 저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로 번역하죠. 자, 논리학에서 논리곱은 진짜 이게 논리곱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이 곱하기가 논리곱이에요. 근데 저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로 번역해요?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이다. 예. 자, 논리합. 자, 이제 더하기랑 관계가 있다 알겠죠? 자, 논리합 또는으로 번역을 하고요. 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 둘 다 거짓일 때면 거짓이에요.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1, 둘 다 0일 때면 0이에요. 자, 논리합의 진리값이거든요. 더하기를 볼까? 1 더하기 1은 1, 0, 1 더하기 0은 0, 1, 0 더하기 1은 0, 1, 0 더하기 0은 0, 0. 더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1이 있느냐 없느냐. 왜 해석해야 되고요? 두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도 돼요. 이 두 자리 더하면 1, 더하면 1, 더하면 1, 더하면 0이죠. 자, 그래서 각 자리를 더하거나 또는 1의 개수를 딱 보면 저게 바로 논리합의 진리표. 자, 그래서 논리합은 글자 그대로 이진수의 더하기예요. 논리합, 이진수의 더하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또는. 제가 왜 번역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로 논리학은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진짜 곱하기 더하기를 해요. 걔네들은 그리고 또는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 번역을 해서 그리고 또는으로 써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번역이라고 부르는 것 이유를 아실 거고요. 자, 이 논리곱은 논리곱의 정의, 논리합의 정의예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앞으로 번역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부정은 참 거짓을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우리 t가 참이었어요. p가 참이었어요. p의 부정은 거짓.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 거짓이면 참. 부정은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P 그리고 Q,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 쌍조건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볼까요?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가 사이에 논리곱이니까 둘 다 참여해야 되죠. 둘 다 참이려면. 자,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PQ가
동시에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때만 돼요. 자, 이 경우는 P면 Q이다가 거짓이에요. 그렇죠. 자, 이 경우는 Q이면 P이다가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쌍조건문이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양쪽 다 참이에요. P면 Q이다 참이고요. Q면 P이다 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가정이 거짓이니까 어느 방향이 다 참이에요. 그래서 쌍조건문은 PQ. 가정과 결론이 둘 다 똑같을 때에만 참, 거짓 같을 때에만 참, 다르면 거짓. 자,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P가 아니거나 또는 Q. 우리말로는 P가 아니거나 또는 Q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P가 아니거나 또는 Q로 번역이 되는 건데, 잘 볼까요? 자, 이거는 P가 아니다. P의 부정과 Q 중에서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합시다. 참이 있으니까 참. 거짓. 둘 다 거짓이죠? 거짓. 참이 하나의 거짓, 참, 참. 그래서 P가 아니거나 또는 Q이다. 이게 진리표가 TFTT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P면 Q이다하고 비교합시다. 진리값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논리학에서는 쟤네 둘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말로는 두 개가 동치로 안 보여요. P면 Q이다. P가 아니거나 Q이다. 말로는 동치가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논리학에서는 저게 뭐가 돼요? 동치가 돼요. 제가 아까 논리학으로 번역해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이런 거예요. 우리 말로는 저게 동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P면 Q이다 하고 P가 아니거나 Q이다가 동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기는 논리학으로 번역을 해야 저게 동치라는 게 보여요. 우리 말에서는 동치로 보이지 않는다. 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겠다예요. 자, 아직 이필론 델타논법을 들어가려면 좀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논리학계에 대한 약속이 돼야 이필론 델타논법을 들어갈 거니까 빨리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부정, 논리곱, 조건문 등등의 우리 진리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쭉 보시면 될 거고.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이 진리값이 똑같다. 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쟤네는 동치라고 우리 해석을 할 거예요. 자, 1번. 주어진 문제의 진리표를 그리라는 거, 특별히 여기 제가 시간 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 강의를 보시면서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P면 Q이다. 우리 P 또는 Q. 그럼 쌍조건을 붙이면 항상 참이 된다. 항상 참이 되는 명제가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돼요. 자, 항상 참이라는 것을 이제 논리학적인 동치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자, 항상 참인 명제를 앞으로 항진 명제라고 부를 거예요. 자, 항상 거짓인 명제도 있어요. 그런 명제를 모순 명제라고 부를 거예요. 자, P가 아니거나 P. 항진 명제예요. 지금 밖에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다 거짓말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자, P가 아니다. 그리고 P는 항상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진 명제가 있고 모순 명제가 있는데 수학에서 우리가 정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명제가 돼야 돼요? 항진 명제가 돼야지 정리라고 부르겠죠.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조건문 P면 Q이다. 요게 항상 참인 명제, 항진 명제가 될 때 그때 화살표를 두 줄짜리 화살표로 쓸 거예요. 자, 수학에서 정리의 증명 과정에서 P면 Q라고 썼는데 이게 거짓일지도 몰라요. 그럼 증명이 아니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항상 저 조건문이 어떻게 지나가야 증명으로 인정받아요? 항진 명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두 줄짜리 화살표를 쓰는 거예요. 자, 한 줄짜리 화살표와 두 줄짜리 화살표는 번역은 똑같이 P면 Q이다로 번역을 해요.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한 줄짜리 화살표는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어요. 두 줄짜리 화살표는 항상 참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말로
자, P이면 Q이다인데 뭐 함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아,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함이라고 쓰는 것 같긴 하는데 우리 말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은 없으니까 함의는 뭐 뜻을 포함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자, P이면 Q가 되기 때문에 P는 Q의 의미를 포함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P는 꼭 어떤 기분이냐면 P는 Q의 충분 조건이란 말하고 비슷해요. P이면 Q가 될 조건이 충분하죠? P에는 Q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P의 뜻이, P의 의미가 포함, 의와 함을 합쳐서 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쌍조건문이 항직명제일 때 그때 이런 익숙한 저기요를 쓸 거예요. 동치이다라고 부르는 것.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동치란 말을 이렇게 세 줄짜리 등호를 쓰기도 해요. 우리도 저 두 개를 혼용해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줄짜리 화살표하고 다르다라는 것.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는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봤지만 P이면 Q이다와 P가 아니거나 또는 Q이다는 동치예요. 이제 우리는 동치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언제든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논리학으로 번역을 해봤더니 동치인 명제더라. 그럼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우리 말로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저랑 수학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말로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가끔 가다가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수학을 하다 보면. 그럴 때 논리학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논리학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우리 말로 생각할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만. 그때 논리학을 몰라서 생각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논리학을 지금 간단히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단순명제가 굉장히 많아요. 연산자가 굉장히 논리 연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진리표를 그리는 건 불가능해요. 자, 아까 진리표가 4줄이었어요. 그렇죠? 자, 물론 제2의 제목까지 하면 5줄이지만 4줄이었어요. 이유가 PQ. 2개의 단순명제니까 4줄이었어요. 3개의 단순명제면 8줄. 4개의 단순명제가 결합되어 있어요. 16줄. 그 표를 일일이 그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이제 논리학에서는 추론규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추론규칙을 만들어서 그 추론규칙만 진리표로 딱 참인 건지 확인해 놓는다면 그 추론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논리학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추론규칙이 많아요. 뭐 양도론법, 산담론법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추론규칙만 소개할 거예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보죠. 자, 2번 부정하면 자기 자신이다. 이중부정이에요. P가 아니다의 부정은 P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하게 자기 자신은 동치고요. P하고 Q가 동치면 Q하고 Q 동치다. 등등등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나올 거니까 쭉 보면 되는데, 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증명은 진리표로 할 거예요. 증명은 진리표로 할 거거든요. 자, 보면 논리학에서 우리 요기요, 여기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자, 우리 집합론에서 분배법칙을 볼까요? 분배법칙을 보면 집합론에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게 뭐가 됐어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됐었죠? 자, 논리곱이랑 비교해 보세요. 논리합 논리곱이랑 비교해 보면 결과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집합론의 교집합을 논리학에서 논리곱처럼, 자, 여기 논리합을 합집합처럼 써버리면, 자, 우리 집합론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배법칙이랑 어때요? 똑같은 형태예요.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게 맞아떨어져 가요. 자, 기호가, 사실은 이 기호가
이걸 흉내낸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드모르강의 법칙 볼까요? 부정은 여집합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드모르강의 법칙을 보시면 집합론의 드모르강의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그죠? 어떻게 그렸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다. 논리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P 또는 Q의 부정은 P 그리고 Q의 부정은 P가 아니다 또는 Q가 아니다. 자, 이걸 P, Q로 볼까요? 이걸 그리고로 보고 이걸 부정해 보세요. A 그리고 B의 부정은 A가 아니거나 또는 B가 아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 증명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봅시다. 논리학에서 논리곱이라고 쓰는 것들이 집합론에서는 꼭 뭐에 해당돼요? 교집합. 논리합은 합집합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여기는 연관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바꿨었더니 집합론의 드모르강의 법칙이 되고,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렇게 바꿨었더니 집합론의 분배 법칙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 거기까지만 봐두세요. 좀 이따가 이제 관계가 딱 정확히 주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딱 저 대응을 보시면 그냥 정확히 집합론의 법칙이랑 딱 대응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건문을 부정할 때 이제 P면 Q이다를 부정하는 건 그냥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바꿀 거예요? 동치인 명제. P가 아니다 또는 Q로 바꿔서, 자, P의 이중 부정은 P, 나중에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되는 걸 할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안 했군요. 자, 우리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자,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 없나? 아, 여기 있군요. 바로 그게 드모르강의 법칙이죠. 자, 드모르강의 법칙이 바로 뭐 있어요, 여기? 잠깐만. 펜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그냥 인정해 버리면 돼요. 자, 드모르강의 법칙 때문에 P 그리고 Q의 부정은 P가 아니다 또는 Q가 아니다 가 돼버리기 때문에 드모르강의 법칙을 써버리면 우리 자, 유명제를 부정하면 P의 부정 그리고 Q의 부정. 자, P의 부정의 부정이 P 그리고 Q의 부정 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진리표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 강의를 보시면서 그냥 쭉 따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진리표를 그려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얘네 둘이 진리값이 항상 일치한다. 얘하고 얘를 쌍조건문으로 붙여놓으면 뭐가 돼요? 항상 참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은 동치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추론 규칙들은 증명을 전부 다 뭐로 하면 돼요? 증명하시오. 진리표를 그려보면 돼요. 자, 우리는 그려볼 생각 없어요. 믿고 가면 될 거니까. 자, 이제 여태까지 명제를 다뤘는데 사실은 수학에서는 명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입시론 대리선언법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x는 홀수이다.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참거짓이 없어요. 그렇죠? x가 뭔데? 자, 저거 참거짓 판단할 수 없어요? 명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하면 그때 명제가 되죠. x에 3을 집어넣으면 참인 명제, 0을 집어넣으면 거짓인 명제. 자, 이제 수학에서는 저러한 문장을 다뤄요. 자, 저 문장에다가 이제 뭘 붙여요? x의 값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모든 x는 홀수다. 어떤 x는 홀수다. 모든 어떤을 붙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모든 어떤이 들어가면 입시론 델타는 법으로 들어가는 거 알겠죠?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입시론 델타는 법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번 첫 시간은 그 준비 과정이고요. 자, 저러한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 정수를 하나 딱 고를 거예요. 자, 정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이 되죠. 1이 들어가면 참, 1. 100이 들어가면 거짓 0. 자, 참은 1, 거짓은 0이에요. 자, 그럼 뭐로 볼 수 있어요? 정수의 집합에서 어디로 가는? 0, 1. 원수 2개짜리를 보내는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걸 제가 뭐라고 불러요? 명제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전체 집합에서 0과 1로 보내는 함수를 명제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0이면 거짓, 참인 것이고요. 1로 가면 거짓인 거예요. 논리학은 결국 0과 1의 우리 이진수학이에요. 자, 그래서 x를 무엇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2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저 명제함수의 대응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자, 뭐가 되죠? 1의 역상. 자, 1의 역상은 뭐죠? 진리값이 1이 되는 x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은 우리 홀수의 집합. 0의 역상은 짝수의 집합. 자, 우리 이 1의 역상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예요? 진리값이 참인 집합들이기 때문에 우리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제함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독립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x에 따라서 1 아니면 0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명제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저는 px라고 부르겠어요. 자, 명제함수의 값이 참이 되는 x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진리집합이라고 우리 부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교재를 봤더니 고등학교 교육과 과정에서는 저 명제함수를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조건이라는 우리 일상 용어가 있죠.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조건이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px를 저는 명제함수라고 불렀어요. 자, 어떤 걸 주고서,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저게 명제함수가 되겠느냐. 말이 통하죠? 근데 이걸 조건이라고 번역해 보세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저게 조건이냐. 말이 이상해져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상 언어인 조건하고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쓴 용어예요. 최악의 선택이에요. 용어의 선택이 아주 나쁜 인데요.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그 국가 과정을 그대로 강의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조건이란 말을 써서 강의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어쨌거나 저는 명제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저 명제함수가 이제 우리의 주제로 들어와요. 자, 명제함수는 자, 이제 똑같이 논리 연산자로 결합을 하면 새로운 명제함수를 얻어요. 자, 결국 우리 그리고는 두 개의 명제함수의 뭐예요? 곱하기예요. 이게 그리고예요. 자, 두 개의 명제함수 더하기가 뭐죠? 또는이에요. 명제함수는 0 아니면 1을 갖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명제함수도 더하거나 곱할 수 있다. 논리연산자로 결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P의 진리집합을 TP라고 쓰고요. Q의 진리집합을 TQ라고 쓸 거예요. 이건 P가 참인 것들의 집합. 펜들이 이렇게 막 지멋대로 막 움직이죠. 자, P가 참인 것들의 집합, Q가 참인 것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PX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죠? P의 진리집합의 여집합. 진리집합의 여집합은 P가 거짓인 집합이에요. 부정이 참이라면 P가 거짓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집합의 여집합은 부정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이제 PX 그리고 QX의 진리집합은 P도 참여해야 하고 Q도 참여해야 되죠. 진리집합은 정확히 뭐가 돼요? 교집합이 돼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정확히 떨어지죠. 논리곱은 교집합에 해당이 돼요. 왜? PX도 참여해야 되고 QX가 참여해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돼야 되죠? 진리집합은 교집합. 논리합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합집합. 왜? px가 참이거나 qx가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돼요. px의 진리집합에 있거나 qx의 진리집합에 있거나. 그래서 논리합의 진리집합은 합집합. 자, 그러면 px이면 qx이다의 진리집합은 뭐가 만들어지죠? 우리 자, 이제 요 두 개가 기본이에요. 논리곱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고요. 논리합의 진리집합은 합집합,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px이면 qx이다. 자, 저걸 어떻게 바꾸면 돼요? 높으면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예요? TP의 여집합, 합집합, TQ. 이게 PX이면 QX이다의 진리집합이에요. 자, 이걸 생각할 때 또다시 뭘 썼어요? 논리학적인 번역을 했죠. 자, 아래 PX이면 QX이다, QX이면 PX이다. 아, 좀 이게 펜이요. 말이 안 됐네. 지우개도 안 듣고 이러죠.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를 바꿔서 자, 봅시다. 자, 쌍조건문의 진리집합은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뭐로 보여요? PX이면 QX이다의 진리집합이죠. QX이면 PX이다의 진리집합에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집합론 계산해주면 이게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명지함수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 저 명지함수는 항진명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해석학에서, 수학에서 저러한 것들이 PX이면 QX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 다시 말해서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될 때, 자, 요게 전체 집합이 되려면 요게 포함관계 만족이 돼야 되죠? 자, 요때 우리 요 명제가 항진명제가 되고 어떤 기호로 쓸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요 기호로 쓸 거예요. 자,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PX이면 QX이다. 이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P의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이 어디에 포함이 돼야 돼요? 얘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이 돼버려요. 자, 이제 명지함수를 다뤘는데 이 명지함수의 이제 한정기호라고 제가 부르는 것, 모든 뭐가 존재한다, 결합이 되면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실론 델타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정기호, 전칭 존재기호랑 결합을 해서 이제 입실론 델타노법의 특징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그 특징만 여러분들이 대충 한 번만 드러놔두시면 해석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